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활약하면서 빼어난 수비와 키패스 2회를 기록했고요. 해리케인은 새로운 소니를 만나 1골 1도움. 역시 바이에른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막전부터 순항한 바이에른의 경기 후토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9일, 한국 시간 19일 새벽이었죠.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스타디온에서 23-24 독일 분데스리가 1라운드가 열렸습니다. 바이에른이 베르더 브레멘, 홈팀 베르더 브레멘을 4대0으로 대파했는데요. 김민재는 바이에른의 왼쪽 센터백으로서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짝을 이뤄 분데스리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일주일 전에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대패한 바가 있죠. 그래서 바이에른을 향한 좀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결 경기력을 회복했고요. 팀 전체가 혼란에서 조금 빠져나왔다는 건 김민재 선수가 좀 더 편하게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좀 좋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바이에른이 4골을 넣었으니까 그 4골 위주로 얘기하게 되겠죠. 전반전 4분 만에 바이에른의 이번 시즌 첫 골이 나옵니다. 이 골에 해리케인이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였고, 해리케인이 팀 합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빠른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김민재였어요. 김민재가 상대 공격을 끊는 헤딩을 했고요. 이게 순식간에 역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김민재 기점 패스, 기점 수비를 해낸 셈이죠. 김민재 헤딩이 무시할러를 거쳐서 자네에게 갔는데 자네가 해리케인과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상대 수비 배우로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자네 하면 또 스피드 아닙니까? 제가 바이에른 훈련장에 가서 봤을 때도 다들 얘기했던 게 자네는 그냥 평범하게 조깅으로 그 운동장 2바퀴 돌면서 몸을 풀 때도 기본적으로 너무 빨라서 동료들보다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요. 본인이 빨리 뛸 생각이 없는데도 그 정도로 빠르거든요. 그래서 케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수비를 완전히 허문 자네가 상대의 넓은 배우 공간을 빠르게 이제 침투한 다음에 골까지 마무리를 해냅니다. 이게 뭡니까?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많이 했던 그 손케 콤비의 그런 조합이잖아요. 케인이 바이에른에 와서 찾은 뉴 손흥민, 1호 뉴 손흥민, 1호 뉴 손케 조합 플레이는 이제 자네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됐는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좀 웃긴 게 홈팬들이 홍해음을 엄청 터뜨리면서 경기장이 연기로 자욱해졌거든요. 딱 그때 맞춰서 베르더 브레멘이 이제 우리가 홈이기도 하고 역전을 해야 되니까 압박을 엄청 강화했어요. 근데 이게 맞물리면서 마치 그 바이에른 선수들이 시야가 가려 있는 틈을 타서 일부러 그 시야가 잘 안 보일 때 압박을 해서 당황을 시키는 듯한 그런 효과를 좀 봤거든요. 이게 무슨 제갈량이 안개 불러와가지고 뭐 승상이 안개가 낄 걸 알고 계셨어? 뭐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무슨 지형지물, 안개를 이용하는 그런 브레멘의 플레이처럼 보여서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브레멘이 역전을 하나 싶은 그런 좀 강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를 비롯한 바이에른 수비진이 잘 막아냈고, 김민재는 이제 체력을 다 갈아 넣은 듯 좀 지친 모습으로 후반 22분에 더리우트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멘이 굉장히 급해지니까 배우가 많이 열리죠. 바이에른이 막판에 골을 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후반 30분 해리케인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이 나옵니다. 데이비스가 중앙으로 밀어주고요. 케인이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구속으로 하는 땅볼 슛을 넣었어요. 웃긴 게 케인이 득점하는 순간 관중석을 잡아줬는데 관중석에 어린이 2명이 나란히 앉으셨어요. 근데 한 명은 브레멘, 한 명은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브레멘 어린이는 이렇게 하고 바이에른 어린이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 보였고, 뭐 약간 뭐 형제 아니면 친구 같았는데 아마 뭐 브레멘 사는 친구들인데 한 명은 이제 로컬 팀을 응원하지 않고 바이에른 팬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이 굉장히 전국구 구단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45분, 그러니까 경기 후반전 종료 직전이 됐을 때 교체 투입된 밀러가 교체 투입된 슈퍼모팅과 호흡을 맞추면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밀러가 역시 그 라움도이터 공간 탐정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밀러가 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밀러는 본인의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니까 슈퍼모팅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침투를 하는데 브레멘 수비수들은 이제 자네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의식하느라 밀러의 침투를 막지 못했던 거죠. 밀러가 굉장히 쉽게 무전으로 침투한 다음에 옆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옆으로 밀어주는 패스를 자네가 받으면 이땐 자네가 오프사이드가 아니죠. 자네가 굉장히 프리한 상태에서 골을 넣으면서 밀러의 이 영리한 플레이가 굉장히 짧은 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체 투입됐거든요. 짧은 출장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됐고요. 후반전 추가 시간에 프리시즌에 한 골을 넣긴 했지만 굉장히 좀 어리숙한 모습도 좀 보여줬던 유망주 마티스 텔이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바이에른이 4대0 대승을 마무리했습니다. XG를 보면 이 분데스리가는 경기 끝날 때 XG를 그냥 띄워줍니다. 바이에른이 2.62 그리고 브레멘이 0.57이더라고요. 브레멘이 XG를 1 미만으로 제어했으니까 바이에른 수비가 좋았다 볼 수 있겠고,
바이에른 XG 2.67에 비해서 실제 골이 4골이었으니까 또 결정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인들의 XG에 비해서 더 많은 골을 넣는 게 또 결정력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강팀의 요건 아니겠습니까? 바이에른이 강팀다운 모습 잘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김민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격언 없나요? 그런 격언이 생각나는 경기였습니다. 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데뷔전이기도 했지만 하필 첫 경기부터 상대팀에 분데스리가 득점왕 필크루크, 또 이제 독일 대표팀 현재 주전 공격수 필크루크가 있고요. 필크루크의 파트너인 두쿠쇼 역시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각각 16골, 12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뛰어난 원투펀치로 활약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필크루크가 분데스리가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둘만 잘 막아낸다면 앞으로 이게 브레멘 원정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33경기에서는 이거보다 어려운 공격수를 안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첫 번째 판부터 이 리그의 끝판왕을 만나버린 약간 좀 원펀맨 같은 전개죠. 처음부터 젤스네를 만나는 그런 전개였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기면 김민재가 앞으로 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필크루크와 두쿠슈 모두 꽤 까다로운 상대였지만 김민재가 다 막아냈습니다. 자, 역할상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조합은 김민재가 좀 덜 전진하고 우파메카노가 더 전진하는 그런 조합이었어요. 김민재 스스로 우파메카노는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파메카노 선수, 김민재 선수 둘 다 좀 전진 수비를 잘하고 공을 몰고 올라가는 빌드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조합상 김민재가 예전에 이제 보통 더리우트가 해온 좀 더 후방에서 커버한 역할을 하고 우파메카노가 좀 마음껏 올라가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대표팀에서나 또 앞선 페네르바체에서나 좀 배우 커버할 때도 자신의 빠른 발을 잘 이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안 드러난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플레이만 한 건 아니고 좀 돋보인 수비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 빌드업 측면에서 김민재 장점이 굉장히 보였는데요. 특이한 건 바이에른의 빌더 허브 역할을 해온 미드필더 요주와 키미히를 거치는 플레이가 아니고 김민재가 직접 전방으로 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이 점입니다. 물론 키미가 공을 굉장히 많이 만졌고 이날 양팀 통틀어서 공을 가장 많이 만진 선수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키미이니까. 하지만 이제 키미히를 꼭 김민재가 키미한테 주고 키미가 앞으로 주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키미히를 생략하고 바로 앞으로 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 패스가 빨리 나가니까요. 나폴리에서도 그 팀의 빌드업 커브가 로보트카였지만 김민재가 로보트카에게 주지 않고 앞으로 바로 줄 때 위협적이었던 것처럼 바이에른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이제 왼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왼쪽 윙어 코망, 왼쪽 풀백 데이비스, 중앙 공미인데 오른발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좌우 후방으로 많이 내려오는 무시알라, 이 세 명에게 모두 패스를 직접 주기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민재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가 직접 무시알라에게 주거나 직접 코망에게 주는 위협적인 패스가 잘 나왔다. 김민재 빌드업 능력이 빛난 그런 경기였고요. 그럴 때 직접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망한테 경기장 상황을 딱 읽고 코망이 측면으로 벌리면서 받게 주는 패스, 또 안으로 좁히면서 받게 주는 패스, 또 코망이 직선 침투를 하면 직선으로 종으로 찔러서 코망이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 뒤로 빠져나가면서 받는 패스, 다양한 패스를 코망에게 제공을 했고요. 무시알라가 김민재 패스를 받아서 돌아 들어간 다음에 바로 슛을 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이날 키패스를 2개 기록했어요. 키패스는 이제 어시스트로 집계는 안 됐지만 김민재의 패스를 받은 선수가 슛을 했다, 이게 키패스인데 센터백이 이걸 2개 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팀 공격에 많은 보탬이 되는 패스를 해줬다는 걸 수치로도 알 수 있고요. 또 김민재의 장점이죠. 급박한 상황에서 걷어내는 공도 전반전만큼은 높은 확률로 동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나폴리 시절부터 김민재의 장점 중 하나가 집계상으로는 패스가 아닌 클리어링, 걷어내기로 집계되는 플레이조차 이제 아무 데나 뻥 차내는 게 아니고 동료에게 최대한 줘서 팀 공격이 이어지게 해준다는 건데, 그 플레이 바이에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제골 상황에서도 김민재의 장점이 들어갔죠. 근데 김민재가 수비진 중에서 가장 뒤에 있었다, 전진하는 것은 주로 우파메카노의 역할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거는 게 김민재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눈에 띄는 오프사이드가 2개 있었고요. 이날 총 오프사이드가 3개였는데 김민재 선수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좀 눈에 띄었고요. 전반 40분 스벤 울라히 골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바이에른 수비가 뚫려서 골키퍼가 위기를 한번 겪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지만 울라이가 맞고 나서 카메라가 부심을 잡아주니까 부심은 이미 길을 올리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굉장히 눈에 띈 것은 후반 7분입니다. 후반 7분 김민재가 또 수비진 맨 뒤에 있다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빈 둑슈는 이미 오프사이드에 걸린 뒤였거든요.
하지만 뭐 휘슬 울렸다고 플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공격수 많으니까 찰나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둑슈가 계속 뛰어 들어가서 결국 슛까지 날렸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걸 따라가서 그 지난번 경기에 나왔던 슈퍼 블로킹을 제안을 해냅니다. 블로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 때는 수비수들이 일시적으로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잖아요. 근데 둑슈가 뒤로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아마도 오프사이드겠지만 김민재는 혹시나 하니까 바로 돌아가지고 둑슈를 따라잡습니다. 앞으로 뛰다가 뒤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둑슈랑 스피드 경쟁한 게 아니고 둑슈랑 반대쪽으로 뛰다가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다가 급정거해서 급가속해가지고 둑슈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둑슈는 스피드가 좋은 공격수입니다. 근데 그 둑슈를 스피드로 따라잡을 정도로 띄울 수 있었다는 거. 김민재 선수의 집중력, 스피드 이걸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애지간한 센터백들은 그렇게 옵사이드 건 뒤에는 이렇게 손 들고서는 부심 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김민재는 그러지 않았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집중력을 유지를 했고 또 후반전에 브레멘의 압박이 거셌기 때문에 김민재는 좀 체력이 좀 일찍 붙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전 초반에는 패스미스도 좀 나오고 수비할 때 이제 김민재가 한번 상대 공격 막아냈는데 그게 또 동료에게 안 걸리고 상대 공격수가 또 죽어서 또 2차 실점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김민재 혼자만의 뭐 어떤 수비 문제 이런 건 절대 아니었고 이제 팀 전체가 브레멘의 압박과 브레멘의 어떤 루즈볼 쟁탈전에 밀리면서 한 15분 정도 바이에른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투엘 감독이 미드필더들이 좀 수비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아무튼 김민재 선수는 좀 체력이 좀 일찍 빠진 것처럼 보였고 군사훈련의 여파로 아직도 체력이 좀 덜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본인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컨디션이 약간 난조인 수비수 더리우트와 교체되면서 김민재가 약 이제 60분, 70분 사이 그리고 더리우트가 나머지 시간을 나눠서 뛰게 됩니다. 이렇게 김민재의 데뷔전 끝났고요. 자, 김민재 선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데뷔전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최고 속도 집계가 실시간으로 되는데 이날 뛴 교체 선수 포함해서 모든 선수 중에 최고 속도가 경기 전체 2위였다고 그래요. 킹슬리 코망이 1위, 김민재가 2위, 알폰소 데이비스가 3위. 데이비스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로 요즘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날만큼 김민재가 더 빨랐다고 하네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건데 두 개 있네요. 김민재 교체 태워 들어갈 때 투엘 감독이 나와가지고 김민재에게 하이파이브 딱 하면서 굉장히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투엘 감독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고레츠카 교체돼서 벤치로 돌아올 때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김민재에게 좀 더 애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파울을 하나 했는데 전반전 막판에 파울이 아니라고 주심한테 가볍게 항의를 하면서 자기 자리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영락 없는 이탈리아 사람이더라고요. 1년 있으면서 이탈리아 사람의 어떤 몸짓을 많이 보면 익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김민재에 이어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바이에른 선수가 한 명 있다면 해리케인이겠죠? 해리케인 쾌주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해리케인은 앞선 슈퍼컵 당일에 영입이 되고 그날 바로 투입이 됐었죠. 슈퍼컵 경기력은 케인 본인 컨디션이나 동료들과의 합의나 엉망이었습니다. 투엘 감독도 이날은 케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케인 좌우의 역발 윙어를 놓고 플레이 자체는 이제 케인은 좀 후방에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좀 아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세팅 다 하고 케인 선수가 후방에서 같이 공수안에 기여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슛을 날리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서 케인이 슛 6회 1골 1도움 수치상으로 아주 준수한 경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데뷔했습니다. 다만 동료들과 호흡을 더 끌어올리면 지금보다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케인의 특징이 뭡니까? 토트넘 경기 많이들 보셨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알고 있죠. 상대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도 그 배후로 침투하는 그런 어떤 스루 패스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케인은 잘 안 합니다. 원톱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그런 플레이보다는 횡패스를 좋아하죠. 자기 자리에서 멈춰서 공을 받은 다음에 침투한 동료에게 2대1을 주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그 침투하는 동료가 미끼 역할을 해줘서 자신 근처에 공간이 열리면 골대와 거리가 멀더라도 슛을 그냥 날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발목 힘이 원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먼 거리, 거의 20m 정도 되는 거리에서도 땅볼 슛인데 쫙 깔려가는 그런 걸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케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코트 비전, 등딱 후에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그냥 돌아서 제자리에서 플레이하는 성향, 강한 발목 힘과 킥력에서 나오는 먼 거리 슛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케인의 특징이에요.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동료들이 좀 이해하고 서로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침투하면서 받기보다는 횡패스를 받는 걸 좋아하는 케인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손흥민과 익히 토트넘에 세운 그 플레이를 이번엔 잔해화하면서 어시스트 했고요. 후반전에 브레멘이 공격으로 엄청 밀어붙이느라 수비 라인 오프사이드 라인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브레멘 수비 조직이 굉장히 엉망인 대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 수비 라인 배후로 침투하지 않아도 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시점이 오니까 골대랑 좀 먼데도 불구하고 땅볼 슛으로 바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골이 났죠. 그럼 케인의 결정력이 있다는 것은 지난 시즌 주전급 스트라이커가 없었던 바이에른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이번 시즌 개선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단 일주일 만에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는 무기력했던 그런 선발 교체 공격진과는 달리 일주일 만에 교체로 투입되는 공격진에 밀러, 슈퍼모팅이 다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일주일만 빨리 회복해서 슈퍼컵에도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모팅, 밀러 모두 득점 상황에 관여까지 했죠. 그러면서 바이에른 공격진은 단 일주일 만에 케인 컨디션 회복, 밀러 슈퍼모팅 복귀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텔은 골도 넣었고요. 그래서 바이에른은 이제 라이프치히전 0대3 대패 당시 받았던 우려를 다 씻어버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순항할 것을 또 천명한 그런 셈이 됐고요. 김민재와 케인의 분데스리가 가자마자 1리그 우승 도전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